안녕하세요. 낭만 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 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할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내용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아무래도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의 상대방은 형제 자매일 경우가 큰데요. 이런 경우에는 소송하기도 좀 거북하고 좋게 해결하고 싶은데 유류분을 받지 않기에는 좀 아쉽고 이래서 소송을 할지 말지 고민이신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진행해보면 당사자분들 사이에 이미 감정이 상해 있거나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무래도 변호사님들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맡기면 원고 입장에서는 청구액을 좀 더 늘려주려고, 피고 입장에서는 최대한 방어를 잘 해주려고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과도한 그런 주장을 하시는 경우도 많으세요. 그런데 당사자들은 이런 서면을 받아보면 이렇게까지 주장을 해야 돼? 라는 생각이 들어서 안 좋은 감정들이 격해지는 것 같아요. 사실 유류분이라는 건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권리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유류분을 반환해 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줄 건 주고 서로 납득할 수 있는 선에서 정리하는 것이 가족 간의 우애나 서로 상처받지 않기 위해서 좋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소송을 하기보다는 가족들끼리 잘 얘기를 해서 대화를 통해 해결하는 게 좋은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일단 부모님,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이후에 형제들이 유류분을 달라고 청구를 하면 이건 줄 수밖에 없고요. 또 소송을 제기하면 그만큼은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피상속인이 증여한 재산이 모두 노출되어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송에서 조회를 하면 피상속인이 이미 가지고 있던 재산들은 다 나오거든요. 그러한 경우에는 재산 시가에다가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나눠주는 것이 맞습니다. 유류분을 정당하게 준 다음에 가족 간의 우애도 지키고 소송 비용도 아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상속인들을 다 앉혀놓고 내가 이렇게 나눠줄 테니까 불만 가지지 말아라 라고 하면서 상속인들 서명을 다 받는 경우가 있어요. 만약 적게 받은 입장에서는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 하실 수 있거든요. 이렇게 소송 제기하시면 청구 받는 입장에서는 너 그때 다 서명해놓고 웬 소송이야? 라고 하시면서 안 주려고 하시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한 경우에 청구를 받은 쪽 입장에서는 감정이 상할 수도 있지만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기 전에 유류분에 관해서 한 합의는 사실 효력이 없거든요. 무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원고 측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유류분을 주라고 판결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사실 소송 말고 합의를 통해서 해결을 하는 경우가 유리한 경우도 있잖아요. 우리가 소송을 하다 보면은 과거 재산 내역이나 증여 내역을 모두 까발린다고 하죠. 이렇게 다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끔 청구하시는 분들 중에 조회를 통하지 않고 본인이 알고 있는 재산만 기준으로 해서 유류분을 청구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때에는 굳이 소송으로 응대하거나 하는 것보다는 합의를 통해서 이렇게 해결하시는 게 더 유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만 합의로 이제 끝내시려면 합의서를 정확히 작성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유류분 반환 청구를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포함된 합의서를 작성하셔야 합니다. 전문가가 아닌 분들은 합의서 작성하는 것 자체도 좀 어려우실 수 있으실 텐데요. 변호사가 꼭 소송만 도와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저희가 유류분 산정액을 계산한다든지 합의서를 작성한다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조력을 드릴 수 있으니까 쉽게 빨리 끝낼 수 있는 방법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쪽 입장을 좀 얘기를 해볼게요. 아무래도 스스로 이렇게 반환을 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반환 청구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래도 청구하는 측에서도 가족 간의 우애 이런 것들을 생각하신다면 피상속인의 의사를 좀 존중하고 과도하지 않은 선에서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반환해 줄 것을 요청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외로 그런 분들이 있습니다. 이미 피상속인이 생전에 재산을 다 증여했는데 유류분 개념을 잘 모르시고 자신의 상속분만큼 다 달라고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도 사실 합의가 이루어지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포인트는 청구하는 측에서도 유류분을 정확히 산정해서 기분 나쁘지 않게 청구하면 상대방도 변호사와 상담해보고 이 정도는 줘야겠구나 이런 결론을 내고 자발적으로 줄 수 있다는 거죠. 네, 청구를 받은 입장에서는 일단 기분이 나쁠 수도 있지만 대화나 이런 조율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해결하는 게 나중에 가족 간의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부분에서도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가족끼리 잘 대화를 해서 협의하는 것이 훨씬 더 낭만적이고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런 합의를 하는 데 있어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은 유류분 반환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1년이라는 점입니다.
상속의 개시와 반환하여야 할 증여 또는 유증의 개시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1년이기 때문에 이 기간 안에 반드시 합의를 하셔야 되고요. 이 기간이 도과되기 전에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이복 형제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사이가 아예 안 좋거나 아니면 왕래가 거의 없는 경우도 많잖아요. 이런 경우에도 합의를 먼저 하는 게 맞을까요? 이러한 경우에는 경제적인 관점에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소송을 제기하면 소송 비용이나 소송을 하는데 이제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마이너스가 될 수 있죠. 그리고 상대방을 만나고 싶지 않으시더라도 상대방 주소만 알면 내용 증명을 보내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해볼 수도 있습니다. 내용 증명에 유류분액 산정의 구체적인 근거까지 잘 기재가 되어 있으면 더 설득력이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상대방이 그 산정 내역이 구체적이고 합리적이면 자발적으로 합의를 할 가능성이 크죠. 다만 상대방을 만나고 싶지 않으시거나 한 경우에는 내용 증명 작성이나 합의만을 변호사에게 위임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유류분 반환 이 소송을 하다 보면은 조정으로 끝나는 경우도 제법 많이 있어요. 이런 걸 고려해보면 사전 합의로도 충분히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데요. 물론 조정도 소송이기 때문에 소송을 통해서 재산 내역이 다 공개가 되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조정이 조금 쉽게 되었다는 점도 있기는 하지만요. 네, 맞습니다. 그러한 재산 내역이 소송 전에 파악되는 사건들은 싸우지 말고 합의로 잘 끝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리해보면 유류분을 청구하는 사람이 사전에 피상속인의 그 재산 내역을 잘 파악을 하고 있다면 굳이 소송하시기보다는 사전에 합의를 통해서 잘 해결하는 것이 더 좋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네, 맞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류분을 주어야 하는 입장에서는 이미 파악된 재산에 관해는 합의하에 정당한 유류분을 주자. 두 번째로는 유류분을 반환받아야 하는 입장에서도 파악된 재산에 관하여 정당한 유류분액을 산정해서 상대방이 기분 나쁘지 않게 청구해서 합의를 유도해보자.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가족 간의 우애와 유류분 모두를 다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낭만러이어 송태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송태근 변호사님과 함께 가족 중 한 명이 돌아가셨을 때 가족들이 상속에 관해서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에 관해서 얘기해 보겠습니다. 상속 관련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고민이신 분들은 오늘 영상을 꼭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상속재산 파악입니다. 부동산, 예금과 같은 이제 플러스 재산, 그걸 적극재산이라고 하는데요. 적극재산뿐만 아니라 채무와 같은 마이너스 재산, 즉 소극재산도 모두 파악하셔야 합니다. 네, 상속재산을 파악해야 상속을 포기할지 아니면 다른 상속인들과 상속재산을 분할할지 결정할 수 있겠죠? 네, 맞습니다. 상속 포기나 한정 승인이 망인 사망을 안 때로부터 3월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상속 재산 파악도 3월 안에 빨리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정부 서비스인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하시면 되는데요. 기존에는 망인 사망일로부터 6개월 내에만 가능했는데요. 작년 법령 개정으로 1년까지 확대되었습니다. 네, 바로 이 방법이 원스톱 서비스인데요. 부동산, 세금, 금융재산, 보험료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좋은 방법이고 최근에는 6개월에서 1년으로 그 기간도 늘어났기 때문에 이 방법을 꼭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부모님과 오랜 기간 동안 연락을 하지 않고 지낸 분들은 부모님께서 돌아가시고 1년이 지날 때까지도 그 사망 사실을 모를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원스톱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고요. 상속재산 종류별로 개별적으로 조회를 해야 합니다. 금융재산은 금융감독원 금융거래조회를 통해서, 부동산은 구청의 담당 부서의 지적전산조회, 건축물 전산조회를 통해서, 세금은 세무서, 구청 등의 조회를 해야 합니다. 또한 망인이 현재 보유하고 있는 부동산이 아니라 과거에 보유하였다가 처분한 재산에 관해서는 해당 구청에 지방세 세목별 과세 증명서를 발급받아서 소유하였던 부동산의 목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조회 기간이 길진 않기 때문에 너무 예전에 소유했던 부동산의 경우에는 소송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상속재산을 어느 정도 확인하였으니 상속을 받을지 말지 결정해야겠지요. 이러한 채무 상황 말고 또 상속 시 고려해야 될 것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본인이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가족들 중 다른 사람에게 상속 순위가 돌아갈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 본인을 포함한 형제들이 모두 상속을 포기하면 본인 및 형제들의 자녀들, 손자녀들에게 상속 순위가 돌아갑니다. 그리고 손자녀들이 포기하면 부모님의 형제, 자매, 최종적으로는 삼촌, 사촌까지도 상속 순위가 돌아가게 됩니다. 제가 진행한 사건 중에도 부모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이제 자녀들이 상속을 포기했는데
채무가 손자녀들에게 상속이 돼서 손자녀에게 소송이 들어온 경우가 있었습니다. 사실 이러한 경우에도 대응할 방안이 있긴 한데요. 손자녀들이 상속 개시를 나중에 알았다고 해서 한정 승인을 받고 대응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본인이 상속 포기한다고 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다 보니 그 다음 상속인이 누구인지를 항상 고려해야겠죠. 그래서 저희도 보통 1순위 상속인들 중 한 명이 한정 승인을 하고 나머지 1순위 상속인들이 상속 포기를 하는 방안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또 하나 고려하실 점은 상속인들 중에 한 분이 상속을 받지 않기로 결정을 하셨다면 상속 분할 협의에서 그 내용을 한 명을 빼고 상속받는 것으로 정하기보다는 그 한 분이 상속 포기를 하는 방법으로 진행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상속인 중 한 명만 상속을 받지 않는 경우는 보통 그 상속인이 자신의 채무가 많아서 자신이 상속받기보다는 다른 형제들에게 상속분이 돌아가기를 바라는 경우이기 때문인데요. 이러한 경우에 상속 포기를 하지 않고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면 채권자 입장에서는 사회행위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 포기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와 달리 사회행위가 될 수 없는 이유가 있는데요. 대법원이 상속 포기는 인적 결단으로 보고 사회행위라고 판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러한 점을 모르고 상속재산 분할 협의를 했다가 나중에 채권자의 사회행위 취소 소송이 들어오더라도 대응할 방법이 한 가지 있긴 합니다. 제가 실제로 진행해서 승소한 사건이었는데요. 대법원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가 이루어지더라도 그 내용이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을 전혀 받지 않는 것이고 상속 개시일로부터 3개월 안에 실제로 상속 포기를 할 경우에는 그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상속 포기로 보고 사회행위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건은 오히려 채권자가 너무 부지런해서 운이 좋았던 경우인데요. 상속 개시일로부터 90일 안에 그 채권자가 미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가지고 의뢰인이 저희를 찾아왔을 때 저희가 상속 포기 기간이 남아있는 것을 확인하고 당일날 바로 상속 포기 심판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인용 결정이 나고 그 결정을 가지고 대응하여 결국 승소했던 사건입니다. 정말 그 사건은 변호사님의 기지가 발휘됐던 사안이었던 것 같은데요. 근데 채권자로서는 조금 억울했을 것 같습니다. 법원에서도 채권자분께 이거는 법리적으로 대법원 법리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씀하시고 다음부터는 꼭 90일이 지난 이후에 소를 제기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저희는 이미 상속 포기를 받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잘 주장해서 승소할 수 있었고요. 그러나 이러한 분쟁에까지 이르기보다는 미리 상속 포기를 하셔서 사전에 깔끔하게 해결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상속 재산이 채무보다 더 많은 경우에는 상속인들이 상속 재산 분할 협의를 하거나 못 받은 상속인이 이르분 반환 청구를 하겠죠? 사실 상속 재산이 상속 채무보다 많은 경우는 굉장히 행복한 경우인데요. 안타깝게도 상속인들 사이의 분쟁은 이러한 경우에 훨씬 많습니다. 그 개별적인 분쟁에 관해서 법원에 심판이나 청구를 하는 경우는 추후에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로 하고요. 오늘은 상속재산 분할 협의에 관해서 꼭 명심해야 될 점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끔 상속인들 중 한 분이 자신이 상속재산을 잘 팔아서 분배해 주겠다고 하면서 인감 증명이랑 인감 도장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경우에는 절대 인감 도장을 주셔서는 안 됩니다. 반드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내용,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합의서가 작성되어 있는지 보시고 도장을 날인하셔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인감 도장을 받은 그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 등기를 하는 과정에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나머지 상속인들의 도장을 날인한 후에 등기소에 제출해버리면 그 사람이 원하는 대로 등기가 이루어지고요. 그 부분에서 다투기가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일단 도장이 날인되면은 그걸 뒤집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보통 도장이 날인되면은 그 합의서 내용이 진정한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겠죠? 그러니까 상속인들 사이에서 뭐 돈을 나눠받기로 한 합의가 있다 그러면 그런 부분까지 반드시 포함시켜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작성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중에 그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를 가지고 상대방에게 금전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양쪽의 입장에서 다 비슷한 사건을 해봤는데요. 결국 두 사건 모두 최초의 합의와는 다르게 인감도장을 받은 사람이 임의로 작성한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내용대로 인정이 되고 그와 다르게 청구한 상대방들은 모두 패소하였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시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 즉 상속재산 분할 협의서의 내용을 제대로 확인하시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오늘 상속재산을 조회하는 방법에서부터 상속 포기 그리고 상속재산 분할에서 주의할 점을 모두 살펴보았는데요. 변호사님,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것 하나만은 정말 상속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것만은 꼭 기억하셔야 한다라는 게 있을까요? 죄송하지만 하나는 아니고 세 가지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부분을 요약하는 거나 마찬가지일 텐데요. 첫 번째는 상속 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망인의 사망일로부터 3개월 내에 반드시 상속 재산 조회를 하자. 두 번째는 본인을 포함한 같은 순위의 상속인들이 모두 상속 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인 상속인들에게 상속이 돌아간다는 점. 세 번째는 상속 재산 분할 협의서에 도장을 찍을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반드시 확인하고 날인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낭만로이어 서민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서민 변호사님과 함께 조부모님이 직접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 관한 유류분 반환 청구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이러한 증여를 세무적으로는 세대 생략 증여라고 하는데요. 최근에 절세 목적으로 이러한 세대 생략 증여를 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절세 목적이 아니더라도 특정 손자녀만을 너무 이뻐하셔서 그 손자녀에게 많은 재산을 증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다른 상속인들이 재산을 많이 증여받은 손자녀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가능성이 상당히 클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다만 손자녀들은 조부모님이 돌아가셨을 경우에 공동상속인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민법 1114조 전문에 의하여 상속 개시 전 1년간에 한하여 이루어진 증여에 관해서만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됩니다. 바로 저 조항 때문에 조부모님이 돌아가시기 1년 전에 받은 증여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유류분으로 반환할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민법 1114조 후문에서는 당사자 쌍방이 유분권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증여를 한 때에는 상속 개시 1년 전에 이루어진 증여라도 유류분 반환 청구의 대상이 된다고 정하고 있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대법원 판시 내용을 보면 구독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사례를 들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럼 사례를 조금 간단하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저희 할아버지께서 10억 정도의 재산이 있는 상태에서 6억 정도의 건물을 저한테 증여하셨다고 이제 가정해 놓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증여재산의 가액은 6억이고요.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이 4억이니까요. 증여재산의 가액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됩니다. 이러한 재산 상태를 증여하는 사람인 저희 할아버지나 증여받는 사람인 제가 모두 알고 있어야 증여받은 이 6억짜리 건물을 유류분의 기초재산으로 포함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저희 할아버지께서 증여할 당시에 더 이상 수입이 없으셔서 재산이 증가할 가능성이 없다는 점까지 이제 인식하고 있어야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생각해보면 유류분 반환 청구로부터 손자녀를 보호하고 싶으신 부부모님 같은 경우는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최대 50%까지만 증여를 하거나 은퇴하기 전에 수익 활동을 하고 계신 그런 상태에서 이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는 것도 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중요하게 보아야 하는 점은 위와 같은 사정의 존재와 이에 대한 인식 여부는 증여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유류분 반환 청구는 상속 개시 이후에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 손자녀에 대한 증여가 피상속인이 돌아가기 한참 전에 이루어졌다면 증여 당시에 피상속인의 재산을 파악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피상속인이 증여 당시에 얼마 정도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지 알 수 없어서 저 50% 범위 내인지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상속 재산 조회를 하면 사망 당시에 재산만을 조회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물론 소송에 들어가면 증거 신청을 통해 피상속인의 과거 재산을 모두 확인할 수 있지만 소재기 전에 이렇게 예측이 어렵다는 점은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사람들로 하여금 소재기를 꺼리게 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도 손자녀에게 증여된 재산 가액이 꽤 크다라고 하면 유류분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증여된 재산 가액이 어느 정도 확인만 된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충분히 하실 수 있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유류분 액수도 꽤 금액이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소송 비용이 든다고 하더라도 이런 점을 감안해도 충분히 소송해 보시는 것이 더 좋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는 입장에서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대법원 판례를 하나 더 소개시켜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도 사례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제가 어릴 때 저에게 3억, 그리고 그 다음에 제 동생에게 3억,
그 다음에 저희 누나에게 2억을 증여하고 10년 뒤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이후에 저희 아버지랑 고모가 1억씩 상속받은 경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까 말씀드린 판례에 비춰보면 저에게 3억을 증여할 당시 할아버지께 남은 재산이 7억, 저희 동생에게 3억을 증여할 당시 남은 재산이 4억, 저희 누나에게 2억을 증여할 당시 남은 재산이 2억이기 때문에 저희 고모는 저나 저희 동생, 누나에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아까 대법원 판례에서 증여하는 재산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해야만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했는데 지금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는 각 증여 당시 증여한 재산이 증여하고 남은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지 않기 때문에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하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다른 대법원 판례는 저나 동생 그리고 저희 누나에게 증여된 것이 실질적으로 저희 할아버지의 상속인, 즉 저희 아버지에게 증여된 것이나 마찬가지로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저나 동생 그리고 저희 누나에게 증여된 재산을 아버지의 특별수익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사례에서 저와 저희 동생, 저희 누나가 증여받은 8억 원이 모두 아버지의 특별수익이 되니까요. 저희 아버지는 이제 8억 원의 특별수익을 받으신 거고요. 그렇게 따지면 남은 재산 2억과 합쳐서 총 유류분 기초재산이 10억이 되는 것이고 저희 할아버지의 자녀로 저희 아버지와 저희 고모만 있다고 봤을 때 저희 고모의 유류분액은 2.5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모는 상속재산 2억 중에 절반인 1억만을 상속받았기 때문에 유류분 부족액이 2.5억에서 1억을 뺀 1.5억이 되고 그 나머지 1.5억을 저희 아버지에게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조부모로부터 손자녀들이 증여받은 이 재산을 손자녀들의 부모가 실질적으로 상속받은 것으로 보아서 이 재산을 그 부모 이외의 다른 상속인들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때 그 기초재산에 포함시켜 준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손자녀들에게 증여된 것을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과 다르지 않다고 판단하기 위해서 고려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이 있는데요. 이러한 사정들을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다수의 판례들은 이러한 사건에 있어서 증여받는 손자녀의 나이, 그 손자녀가 상속인이랑 함께 생활하면서 생활 공동체를 형성하고 있는지 여부, 그리고 증여받은 재산에 대한 세금을 누가 납부하고 그 증여받은 재산을 누가 관리하였는지, 그리고 특별히 손자녀에게 증여할 이유가 있었는지, 손자녀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상속인에게 증여된 부동산의 관계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증여받은 손자녀가 어린 경우에는 상속인이 그 손자녀와 함께 살면서 증여받은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으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 건물과 건물 부지를 증여하면서 건물 부지는 상속인에게, 건물은 손자녀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설명해주신 판례 요지를 이렇게 살펴보면 손자녀가 아무래도 어릴 때 증여를 받으면 부모님이 재산을 관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보면 손자녀가 증여를 받았다기보다는 상속인인 지금 부모님이 직접 재산을 상속받았다라고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이고 그렇게 판단하는 경우가 많다. 이런 말씀으로 이해가 돼요. 그렇게 보면 아무래도 조부모님은 이 손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그리고 독립적인 어떤 생활을 하고 있을 때 재산을 증여해 주시면 판례 법리에 따라서 상속인의 특별 수익으로 판단을 받을 수 있는 걸 피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대법원 법리가 적용되지 않은 판례들도 있는데요. 그런 판례들을 살펴보면 모두 손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증여를 받은 경우였습니다. 그리고 다수의 판례들을 기초로 저 나름대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피해갈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봤는데요. 아무래도 손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부동산과는 전혀 다른 별도의 부동산을 증여하면 좋고요. 그리고 그 증여 시기도 달리하면 좋습니다. 손자녀에게 증여를 하더라도 증여받은 재산을 부모에게 관리를 맡기지 말고 손자녀가 직접 관리하면서 증여받은 재산으로부터 얻은 수익도 직접 자신이 쓰거나 관리하고 부모님께는 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신 변호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저희가 신경 써야 될 부분이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래도 증여를 하는 조부모님 입장에서는 좋은 마음으로 증여해 주셨는데 나중에 유류분 반환 청구라는 그런 분쟁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도록 잘 신경을 써서 증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쭉 말씀해 주신 내용 한번 정리해 주시면 어떨까요? 네, 다시 정리해보면
손자녀에게 재산을 증여하시려는 조부모님께서는 현재 재산의 50% 이하의 범위에서만 증여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 시기도 손자녀가 성인이 된 이후에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혹시 부동산을 증여하실 경우에는 손자녀의 부모인 상속인에게 증여하는 부동산과는 별개의 시기에 증여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증여를 받은 손자녀는 증여받은 재산의 관리를 부모님께 맡기지 말고 본인 스스로 관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나중에 유류분 분쟁을 방지할 수 있거나 소송이 제기되더라도 승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일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혼자서 유튜브를 촬영하는데요. 제 전문인 계산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제가 항상 상속재산 분쟁에 관해서는 미리 잘 산정하셔가지고 가족분들과 싸우지 말고 합의하라고 말씀을 드려왔는데요. 생각해보니까 이제 어떻게 유류분이나 상속분을 산정하는지는 말씀을 안 드린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을 잘 알아야 미리 산정하고 합의가 가능할 테니까요. 오늘은 저와 함께 상속분, 유류분 산정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마스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상속분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법적 상속분은 민법 109조에서 정하고 있는 상속분이고, 구체적 상속분은 특별수익, 기여분 등이 반영되어 수정된 상속분입니다. 법정 상속분의 기본적인 공식은 첫 번째, 동순위 공동 상속인끼리는 똑같이 나눕니다. 두 번째, 배우자는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0.5를 가산합니다. 그 다음은 대습 상속인데요.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이미 사망했으면 그 사망한 자의 몫을 자식과 배우자가 대신 받습니다. 이걸 대습 상속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사망한 공동 상속인의 법정 상속분을 다시 앞에 말씀드린 1, 2의 공식대로 사망한 분의 자식과 배우자가 나눕니다. 이제 이러한 세 가지 공식을 기초로 해서 실제 사례를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A가 사망하면서 9억의 재산을 남겼는데 A에게는 배우자 B, 자녀 XY, G가 있고 그 중에 Y는 이미 사망해서 Y에게 자식 1명과 배우자가 있다고 하면 이 경우에 법정 상속분을 살펴보면요. 원래 XYG는 이제 균분하고 B는 XYG에다가 0.5를 가산하니까 XYG 다음에 B는 1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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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가 됩니다. 그러니까 XYG의 법정 상속분은 4.5분의 1, 배우자 B의 법정 상속분은 4.5분의 1.5가 됩니다. 그리고 대습 상속인인 Y의 자식과 배우자는 그 Y의 원래 몫인 4.5분의 1을 또 다시 1대 1.5로 나눠서 Y의 자식은 결국 총 재산에 대해서 45분의 4, 배우자는 15분의 2를 법정 상속분으로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결국 X랑 Z가 상속받는 재산은 각 2억씩이고요. 배우자인 B는 3억을 상속받게 됩니다. 그리고 Y의 자식은 9억 곱하기 45분의 4니까 결국 8천만 원. 그 Y의 배우자는 9억 곱하기 15분의 2니까 1억 2천만 원을 상속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으로 특별수익을 반영한 구체적 상속분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체적 상속분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간단합니다. 아버지께서 저 말고 누나에게만 많은 재산을 주고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면 상속이라도 누나보다 많이 받아야 공평하다고 생각을 할 수밖에 없죠. 저희 누나가 미리 받은 재산까지 다 합쳐서 똑같이 나누는데 누나가 미리 받은 것이 있으니까 모자란 만큼만 받으면 공평하겠죠. 이런 생각을 반영한 것이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여기서 특별수익이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요. 특별수익은 법적인 용어로 공동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 또는 유증을 받은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특별수익을 활용해서 법정 상속분에서 특별수익을 빼면 그것이 구체적 상속분입니다. 그리고 구체적 상속분을 산정할 때는 상속재산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에 특별수익을 합해서 계산하고 유증하는 것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특별수익은 이미 빠져나간 재산이기 때문에 합해줘야 하는 거고 유증은 아직 빠져나가지 않은 재산이니까 합산하지 않은 것입니다. 다만 여기서 말하는 상속재산은 다 적극재산을 말하는 것이고요. 상속채무는 상속재산에서 공제하지 않고 별도로 법정 상속분대로 상속합니다. 이제 사례를 통해 이해를 해보시죠. A가 사망하면서 1억을 남겼는데 자식이 XY 2명입니다. 그리고 생전에 X한테는 이미 1억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나머지 1억은 누가 가져가는 것이 공평하다고 생각하십니까? Y죠. 그러니까 상속재산을 이미 증여한 1억에다가 남긴 1억을 합쳐서 총 2억으로 잡고 XY의 법정 상속분이 1대 1이니까 X의 법정 상속분은 결국 1억, Y도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X는 이미 특별수익이 1억이 있으니까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에서 특별 수익을 뺀 그 0이 되는 거고 Y는 구체적 상속분이 1억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사례를 또 살펴보면 A가 사망하면서 1억을 남겼고 그 재산 중에 4천만 원은 X에게 준다라고 유언을 했습니다. 그럼 상속 재산은 1억인데 4천은 이제 그러니까 유증이니까 더하진 말아야죠. 그러니까 총 상속 재산이 1억입니다. 그러면 상속 재산 1억 중 X, Y의 법정 상속분은 각 5천만 원씩입니다. 그런데 X는 유증 4천만 원을 받았으니까 결국 X의 구체적 상속분은 5천에서 4천을 뺀 1천만 원인 거죠. 그럼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복잡한 사례를 하나만 더 해보겠습니다. A가 사망하였는데 A의 배우자로 B가 있고 A의 자녀로는 XY, G가 있습니다. 그 중에 Y는 이미 사망해서 Y의 자식으로 한 명, 그러니까 V라고 하죠. 그리고 배우자 W가 있습니다. A가 5억짜리 집 한 채와 예금 2억을 남기고 사망하였는데 예금 2억은 배우자에게 유증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망 전에 이미 X에게 1.5억, V에게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상속 재산은 결국에 남긴 재산 집 5억, 예금 2억, 그리고 이미 생전에 X에게 증여한 1.5억, 그리고 V에게 증여한 0.5억, 이걸 다 합쳐서 총 9억입니다. 그럼 이 사례는 사실 아까 법정 상속분 계산하는 사례에서와 같은데요. 그러면 X, G는 9분의 2고 배우자 B는 3분의 1이고 손자 V는 45분의 4고 Y의 배우자 W는 15분의 2입니다. 그래서 결국 각 법정 상속분은 X, Z는 2억, 배우자 B는 3억, V는 8천, W는 1.2억이 됩니다. 그런데 X는 이미 특별수익이 1.5억이 있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자기 법정 상속분에서 특별수익 1.5억을 뺀 0.5억이 되고요. Z는 그냥 2억입니다. 그리고 B는 특별수익, 그러니까 유증이 2억이 있으므로 상속분은 1억이 됩니다. 그리고 V는 특별수익이 5천이 있으므로 법정 상속분 8천에서 2를 뺀 3천만 원이 구체적 상속분이 되고요. W는 1.2억이 구체적 상속분이 됩니다. 그러면 5억짜리 부동산에 관해서 X, G, B, V, W가 0.5대 2대 1대 0.3대 1.2의 비율로 상속을 받는 것이 정확한 상속분의 산정이 됩니다. 이제는 유류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유류분 제도의 전체적인 개념을 알고 계시면 유류분 산정 공식을 이해하시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유류분은 유족의 생존권 그리고 상속인의 상속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와 상속재산에 대한 기대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인데 적극적 상속재산에서 채무금액을 빼고 특별수익을 더한 금액만큼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각 상속인들에게 보장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체적으로 유류분을 산정하고 반환을 하는 것에 관한 기본적인 공식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유류분은 직계 비속 배우자는 법적 상속분의 2분의 1, 직계 존속 형제 자매는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유류분 산정을 위한 기초 재산은 상속 개시 시의 재산 가액에 증여 재산의 가액을 다 더하고 상속 채무의 전액을 공제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기초 재산에 산입하는 증여 재산에는 상속 개시 전에 1년에 행한 것에 하나고 예외적으로 증여를 받는 사람이랑 주는 사람 모두가 유류분권 자에게 손해를 가할 것을 알고 한 때에는 1년 전에 한 것도 같이 더합니다. 다만 공동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은 선악이나 기간 제한 없이 모두 기초재산에 더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기초재산의 유류분 비율을 곱해서 유류분액을 산정합니다. 유류분액에서 유류분권자가 특별 수익을 얻었을 때는 그 액수를 공제하고 유류분권자가 상속에 의해 얻은 재산이 있으면 그 액수를 공제하고 부담해야 할 상속 채무가 있으면 그 액수는 가산합니다. 법원은 유류분 청구 소송에 있어서 이 네 가지 공식을 공식화해가지고 판결문에 공통적으로 넣어줍니다. 그 다음으로는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에 관한 것인데요. 먼저 유증을 받은 상대방으로부터 반환받은 후에 그래도 부족분이 있을 때는 증여를 받은 상대방에게 반환을 받습니다. 그리고 유류분 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여러 명인 경우에는 유증 또는 생전 증여받은 가액에 비례해서 반환받는데요. 공동 상속인 중에 반환 의무자가 있으면 고유의 유류분을 제외한 나머지 가액, 비율을 기준으로 산정을 합니다. 이제 유류분에 관해서도 사례를 통해 익혀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례는 A가 사망 당시에 배우자 없이 자식만 XYZ 3명이 있는 경우입니다. A가 남긴 재산은 없고 채무만 3천만 원인데 생전에 자식 중 X에게만 1억 5천만 원을 증여했습니다. 그러면 기초 재산은 1억 2천만 원이고요. 유류분은 각 법정 상속분의 3분의 1의 절반인 6분의 1입니다.
따라서 Y와 Z의 유류분은 각각 기초재산 1억 2천에서 6분의 1을 곱한 2천만 원씩인데요. 각자 분담한 상속채무액이 1천만 원씩이므로 X에게는 각자 3천만 원씩 유류분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사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A가 배우자 없이 사망했고 자녀는 XYG 3명입니다. A가 남긴 재산은 1억이고 상속 채무는 총 6천인 경우인데요. 생전에 X에게 6억 그리고 Y에게 8억 원을 증여했다고 보면 일단 상속분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상속 재산은 A가 남긴 재산 1억과 생전에 XY에게 증여한 6억 8억을 다 합친 15억이고요. 법정 상속분은 3분의 1씩 하면 XY, Z가 각 5억씩입니다. 구체적 상속분을 계산해 보면 XY는 자신의 법정 상속분보다 더 많은 금액을 특별수익으로 받았기 때문에 구체적 상속분이 0이고요. Z는 나머지 1억을 전부 자신이 상속하게 됩니다. 다만 상속채무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총 6천만 원을 3분의 1씩 법정 상속분대로 2천씩 분담하게 됩니다. 그러면 누가 보더라도 이 Z만 굉장히 적은 재산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Z는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해 봐야 되는데요.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은 총 14억 4천입니다. 이때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은 X에 대한 특별수익 6억, Y에 대한 특별수익 8억, 그리고 남긴 재산 1억, 15억에서 상속채무 6천을 공제한 14억 4천이 됩니다. 그리고 유류분은 각각 6분의 1씩입니다. 따라서 XY, Z의 유류분은 각 2억 4천입니다. 그런데 Z는 상속 채무를 2천 분담하고 있으므로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은 유류분액 2억 4천에서 자신이 상속받은 금액 1억을 빼고 자신이 분담하는 상속 채무 2천은 더해서 결국 1억 6천만 원입니다. 반면에 X의 유류분 초과액은 자신이 받은 특별수익 6억에서 분담하고 있는 상속 채무 2천을 뺀 금액, 여기서 자신의 유류분액 2억 4천을 뺀 3억 4천입니다. 그리고 Y의 유류분 초과액도 같은 방식으로 계산하면 자신의 특별수익에서 상속채무 분담액을 빼고 유류분액을 빼면 결국 5억 4천입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Z는 자신의 유류분 부족액을 X와 Y에게 나눠서 청구해야 되는데 비율은 X의 유류분 초과액, Y의 유류분 초과액 비율대로 나눌 수 있습니다. 따라서 Z는 X에게 1억 6천 중 둘의 유류분 초과액을 합산한 8억 8천분의 X의 유류분 초과액 3억 4천의 비율만큼, 그리고 Y에게는 1억 6천 중 8억 8천분의 5억 4천 비율만큼 청구가 가능한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낭만로이어 신현승 변호사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상속분과 유류분을 설명드리면서 산정 과정에서 특별수익이 합산되거나 공제된다는 것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특별수익이 무엇인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지에 관하여 조금 더 자세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상속분, 유류분이 무엇인지 궁금하신 분은 이쪽에 있는 지난 영상을 보고 오시면 좋겠죠? 먼저 특별수익을 간단히 설명드리면 공동상속인 중 한 명이 피상속인, 즉 사망한 분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또는 유증받은 경우에 그 재산을 특별수익이라고 합니다. 공동상속인들 사이에 공평하게 상속이 이루어지도록 특별수익을 상속분을 미리 받은 것으로 보고 구체적 상속분을 정할 때 이를 참작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A가 사망하면서 재산을 1억을 남겼는데 자식이 XY 2명이고 생전에 X한테는 이미 4천만 원을 증여했다면 그 X의 특별수익이 4천만 원이 되는 것이고, 이를 반영해서 상속재산은 총 1억 4천만 원, 그리고 XY 각자의 법정 상속분은 7천만 원이 됩니다. 따라서 X는 특별수익 4천만 원이 있으므로 구체적 상속분은 법정 상속분 7천만 원에서 특별수익 4천만 원을 뺀 3천만 원이고, Y의 구체적 상속분은 7천만 원이 됩니다. X도 생전에 받은 증여와 구체적 상속분을 합치면 결국 7천만 원을 받은 것이 되어서 결과적으로는 X와 Y는 전체적으로 공평하게 상속받은 것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누가 증여 또는 유증을 받아야 특별수익으로 봐주는지를 살펴보면 원칙적으로는 공동상속인이 받은 경우에만 특별수익이 됩니다. 그러니까 사망한 자의 형제한테 생전에 재산 일부를 증여하고 그 다음에 사망했더라도 피상속인에게 자녀가 있으면 자녀들과 배우자만 공동상속인이 되고, 피상속인의 형제는 공동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특별수익자도 될 수 없습니다. 그럼 손자녀는 어떨까요?
원칙적으로는 손자녀는 공동 상속인이 아니기 때문에 재산을 증여받아도 특별 수익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대법원은 손자녀에게 증여된 것이 실질적으로는 그 손자녀의 부모, 즉 상속인에게 증여된 것이나 마찬가지일 경우에는 이걸 상속인에 대한 특별 수익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까요. 이러한 예외적인 경우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에 관한 자세한 설명도 지난번에 업로드한 손자녀에 대한 증여 영상에 있습니다. 또한 공동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 개시 전에 사망한 경우에는 그 자녀와 배우자가 대신 상속을 받는 대습 상속이 발생하는데요. 이러한 대습 상속인이나 피대습자의 특별 수익도 고려의 대상이 됩니다. 다만 대습 상속인이 대습 원인이 발생하기 전에, 그러니까 피대습자가 사망하기 전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이를 상속인의 지위에서 받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상속분의 성급으로 볼 수 없어 특별 수익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생전 증여가 모두 특별 수익으로 고려되는 것은 아니고요. 증여의 이유 또는 명목에 따라서 상속분을 미리 주는 성격의 증여만이 특별 수익에 해당합니다. 통상적인 학비, 병원비, 양육비 등은 부모가 자녀를 부양하는 과정에서 사용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이를 상속분을 미리 주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자녀에게 주는 사업 자금이나 주택 구입 자금, 그리고 피상속인 사망으로 인한 생명보험금 등은 특별 수익에 해당하고 부모님이 여러 자녀 중 특정 자녀만 대학원에 보내거나 유학까지 보냈을 경우에 학비도 특별 수익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배우자와의 관계에서는 배우자와 함께 형성한 재산을 피상속인의 명의로 가지고 있다가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특별 수익으로 보는 건 오히려 공평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배우자에게 증여한 재산의 경우에는 재산을 함께 형성한 부분에 대한 보상, 실질적인 공동 재산을 나누는 것, 또는 배우자 여생에 대한 부양 의무의 이행으로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특별 수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별수익으로 인정될 경우 이것이 구체적 상속분이나 유류분액과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 어떻게 반영되는지를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구체적 상속분은 상속재산을 망인이 남긴 재산의 특별수익 중 생전에 증여한 재산을 합쳐 계산하고 법정 상속분을 구한 다음에 여기서 특별수익을 빼서 산정합니다. 그리고 유류분액을 산정할 때도 기초재산에는 생전 증여 재산을 합치고 유류분 부족액을 산정할 때는 특별수익액을 제외합니다. 좀 더 구체적인 산정 방식과 사례는 지난 영상을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위와 같은 산정 과정에서 특별수익의 구체적 금액이 얼마인지 파악해야 계산이 가능할 텐데요. 이를 특별수익의 가액 산정이라고 하고 그 기준 시기는 상속 개시 당시, 즉 피상속인이 사망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예를 들어 상속인이 10년 전에 2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받았는데 피상속인이 사망할 당시에 그 부동산의 시세가 10억이라고 하면 상속인은 2억이 아니라 10억을 증여받았다고 보고 상속분이나 유류분을 산정하는 것입니다. 현금의 경우에도 10년 전 증여받은 금액을 그대로 계산하지 않고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서 10년 전 현금의 현재 가치를 파악해서 반영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영상을 보시고 특별 수익을 반영해서 구체적 상속분을 정하면 결과적으로 자식들이 똑같이 재산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피상속인이 자녀 중 일부에게 더 증여하고 유증하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피상속인의 의사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의문을 가지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생전 증여나 유증은 바로 법정 상속분을 초과하여 주었을 때, 다른 공동 상속인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었을 때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간단한 예를 하나 보시죠. A에게 자녀가 XYG 3명이 있는데 현재 A의 재산이 6억이 있고 그 재산이 사망할 때까지 유지된다고 가정해 보시면 증여나 유증을 하지 않을 경우 XYG는 각 2억 원씩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런데 A가 사망하기 전에 X에게 4억을 증여해서 사망 당시에는 2억만 남아있는 경우를 살펴보면 각자의 법정 상속분은 2억씩이지만 X가 법적 상속분을 초과하는 특별수익 4억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초과분을 반환한 의무는 없기 때문에 X는 상속을 받지 않고 반환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YZ는 각 1억씩 상속을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류분액도 6억의 6분의 1씩인 1억이라서 YZ는 유류분만큼은 상속을 받은 것이라서 유류분 침해도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X에게 YZ는 유류분 반환을 청구할 수도 없습니다. 이렇게 A는 X에게 법정 상속분인 2억 원부터 YZ의 유류분을 침해하지 않는 4억 원 사이의 금액은 자신의 의사대로 결정해서 다른 자녀보다 많은 재산을 물려줄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민법이 공동 상속인들의 공평과 피상속인의 의사를 균형적으로 보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오늘 영상에서는 제 동생의 지난 영상을 보고 궁금한 점이 있다고 해서 그러한 부분을 많이 포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독자분들도 영상을 보시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그에 관한 추가적인 설명 영상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